예,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 결과 이변 없이 이재명 후보가 충청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는 비상계엄 책임론 논쟁이 쟁점이 됐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각 당들 정말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민주당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충청권에서 경선을 진행하고 아무래도 대표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88%를 넘는 득표를 기록했어요. 네.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상하신 결과입니까? 뭐 저는 대충 그 정도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예. 압승을 할 거라고 봤습니다만 88%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더 높은 것 좀 같아요.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해가 된다는 식으로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우리 앵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뭐 여론의 지표상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본선경 영역에서도 상당히 월등히 타당 후보들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론의 흐름 자체를 분명히 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내의 세력 분포상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치적 명분도 확실히 지고 있죠. 12.3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당내에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대선의 세 번째 도전이잖아요. 그만큼 대선 삼수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인지도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수치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나 또 충청이라는 데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캐스팅 보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 국민, 그러니까 충청도민 전체로 볼 때 그런 거지.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그게 아닌 큰 의미가 거죠.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압도적인 지지 내지 표 쏠림 현상이 이제 확실히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이게 지난번 대선 나왔을 때 비해서도 뭐 한 10% 포인트가 더 높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좀 과하게 좀 쏠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민주정당 속인데 민주정당 내에서 한 후보가 이렇게 표를 싹쓸이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거의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일각에서는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남아있는 순회 경선에서의 또 지역별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일화 부분은요. 제가 생각에 오늘 또 뭐 지금 그 두 명의 후보가 단일화를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정치적 명분이 없어요. 이게 지금 타당 소속의 후보와 경쟁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같은 당내에서 이 경쟁을 하면서 내 당내 승리를 하기 위해서 특정 후보를 배척하고 반대하려는 연대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명분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지만 이번 이 충청도 1차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88%의 득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손을 합친다고 힘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을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후보의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뭐 지금 단일화 여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순회별 이제 경선과 관련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영남권이잖아요. 영남권 같은 경우는 아마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경수 후보가 경남도지사를 지났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텃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김경수 이 후보가 여기서 얼마만한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어제 부산의 해양수산부를 유치하겠다. 소위 말하는 이 부산의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 공약과 관련해서 과연 부산에서 얼마 많은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것인가고 그다음 이어지는 그 경선이 호남이잖아요. 호남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장과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서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충청권에서 보여줬던 거의 90%에 육박하는 득표를
갖고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호남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만 본다고 한다면 본선 경쟁력도 상당히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의 경선 승리가 그것도 아주 압승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수도권인데 수도권의 좀 재밌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그 경기도지사가 김동연 후보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또 직전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후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현직 경기도지사 간의 경기도에서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지켜볼 한 재밌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김동연 후보는 고향이 또 충청이기도 한데 네. 이번 득표율 사실 본인에게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고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 합쳤을 때 한 12% 조금 안 나오거든요. 앞서서 이종훈 평론가께서 민주주의에 걸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잠깐 얘기는 네.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싶으세요? 물론 뭐 그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 일방적인 뭐 이런 뭐랄까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나름대로 이까지 상황을 끌고 왔다는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지도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예. 상당수가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지난 이 3년간의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정권의 뭐랄까 최대의 정치적 라이벌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탈탈 틀렸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적 생명을 여러 번 고비를 겪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이 나름대로 뭐랄까요? 일종의 이재명 대표 고생했다. 이제는 우리 충분한 대안이 됐다. 그런 식의 인정하는 나름대로 심리도 뭐 전혀 우리가 그러니까 배관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나친 쏠림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고려를 해서 민주당이 좀 더 다양성 있고 포용성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2위 싸움에서의 격차가 이후 판세에 좀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결국 뭐 이제 2, 3위가 이제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올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게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사실은 이번에 2, 3위로 나오신 분들도 예. 이기려고 나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질 거 알면서 나오신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보다는 다음을 노리는 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름 알리고 어찌됐건 이제 성적표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최대한 뭐 득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이제 이른바 정치적 지분이 좀 이제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뭐 당내 뭐 이런 당대표 경선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집권했을 경우에 뭐 자리 배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나온 그런 이제 것으로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전투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분들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이 좀 몸조심 모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혹시 경선에서 다칠까봐 경선에서 뭔가 악재가 이게 불거져서 그게 본선에까지 영향을 줄까봐 서로 조심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2, 3위 후보들도 그런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공략을 안 해요. 이제 그런 점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 경선에 좀 흥행을 떨어뜨리는 요인,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상황은 없죠. 그런데 이게 과연 본선까지 분위기를 끌고 가는데 도움이 예.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여전히 의문으로 좀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2위, 3위 싸움에 대한 얘기해 주셨고 이기려고 나온 후보들은 아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국민의힘으로 조금 우리 시각을 돌려보려고 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토론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됐잖아요. A조, 내일은 B조 있을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경선 후보들이 아무도 자기는 지려고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도 후보들 보니까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뭐 탄핵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고 뭐 MBTI 얘기도 하고 양양자 후보는 뭐 이재명 대표 공약 찍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 보였습니다. 어떤 부분 좀 집중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쪽은 좀 치열하죠. 그리고 이제 1위와 뭐 나머지 후보들 사이에
뭐 워낙 이제 전체적으로 낮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격차도 그렇게까지 크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10% 이내에 다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고요. 이번에 뭐 컷오프 통과해서 지금 이제 토론 진행할 이번에 했고 또 내일 할 분들 예. 8분들 중에는 진짜 이번에 꼭 돼야 되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예. 아닌 분들도 제가 보기엔 절반 정도 끼어 있는 것 절반 같습니다. 정도.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들의 목표는 이제 4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진입. 그래서 그 4위권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분과 1, 2위를 다투는 분들하고는 좀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제 선두권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결국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도 자체가. 그리고 뭐 대선 때, 본선 때도 언제나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1위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후보들 중에서 누군가가 어찌됐건 양강 구도로 올라서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기 마련인데,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4위에 들어갈지 말지 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양양저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보들이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했냐, 김문수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가 묻고, 그러니까 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좀 꺼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외연 확대가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본인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지금 현재 범여권에서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로 주로 나오고 있는 김문수 후보, 예.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외연 확장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성향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극우 쪽으로 자꾸 몰아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1위를 공격함으로 해서 거기에 필적할 만한 인물, 또 보완할 이 가능한 인물은 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존재감을 또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예. 토론회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뭐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논쟁 포인트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탄핵 국면에서의 각 후보의 입장이 엇갈렸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차별화를 두고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아마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바로 김문수 후보를 대놓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됐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나 뭐 계엄은 사실은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일단 이 김문수 후보가 그런 답변을 한 부분은 어느 정도 뭐 나름대로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지금 그동안 탄핵 국민 이전에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의 거론도 안 되고 있다가 이 탄핵 국민에서 당시 그 국회에서 이 국무위원들이 이 사과한 차원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부분에서 안 했던 네. 그 부작위 때문에 사실은 주목을 받으면서 이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이 지지를 받으면서 상당히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 지금 탄핵 국면과 관련해서 이 책임을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12월 3일 날 밤에 그때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했더라고 하면 나는 들어누워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현재의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세력들에게 결정적인 하나의 자폭적인 그런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정당이잖아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번 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헌법 수호라는 책무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그거 바로 보수의 가치를 짓밟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민주당의 줄타내과 예산 삭감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 그러니까 반성하고 여기에 바탕한 보수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내일은 비조 후보들 4명이 같은 장소에서 토론을 벌입니다.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사회 통합을 주제로 격돌을 하게 됐는데요. 일명 죽음의 조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조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투사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또 이번 탄핵 국면에서 또 여전사 한 분이 탄생하셨잖아요. 나경원 후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아마 이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두 분 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터잖아요, 최근까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왕자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아마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맞붙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떻게든 여기 끼어서 특히 이제 뭐 사위권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강박관념들이 작용합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더더욱이 사위권에 안 들어가면 이제 이른바 체면도 못 챙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순발력이 있다거나 또 이렇게 애드립을 잘하시는 분은 아닌데 내일은 상당히 그 위험한 도전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의외로 이쪽이 지금 죽음의 조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도전이라는 게 뭐 어떤 것들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렇게 그동안 뭐 연설이나 뭐 이렇게 그냥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 거 들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머릿속으로 일단 글을 쓰신 다음에 그거를 말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는 대로 뱉으시는 건데 감각이 있으신 거죠. 정치를 오래 해오시다 보니까 이제 그 애드립 같은 거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애드립에 약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정치 경력도 좀 약하고. 그래서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이게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고 경험 부족으로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과연 이제 이번에 이제 대권에 도전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비조만의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 경선에서 가장 큰 그 관전 포인트는 앞서 이야기했던 계엄과 네. 탄핵에 대한 관점인데 무엇보다도 한동훈 후보가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계엄 해제를 할 때 당시 당대표로서 이 계엄을 막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탄핵 국면에서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 그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친윤들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버렸거든요.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기에 대해서 또 강하게 탄핵 부분에서 반대를 했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또 이 한동훈 후보의 여러 가지 논리들에 대해서 강한 또 반대의 논리를 구사할 것이고 그리고 이기에 못지않게 또 이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논리적인 아마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또 두 번째는 이 세 명의 후보 한동훈, 나경원, 홍준표 이 세 사람 간이 좀 악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7월 달에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그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가 하고 그때 이 나경원 후보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나경원 후보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이 지금 기소한 부분을 좀 취소하면 안 되느냐 그거를 공개를 해서 두 사람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다퉜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두 사람 한동훈, 나경원 후보 사이에서는 그런 이 감정의 그런 것도 악연들의 있었네요. 그걸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는 대구시장일 때 당대표였던 한동훈 후보를 계속적으로 저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토론에서 드러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실은 이 홍준표, 이철우 후보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경북의 광역단체장이고 이재로 후보는 지금도 경북도 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TK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수도권의 확장이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 정서의 대결
이것도 살펴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포인트 짚어주셔서 내일 시청률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는 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인데 물론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에서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 사과 없이 이게 민주당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걸 김문수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과연 본선에서의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계엄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후보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탈당까지 요구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손절할 때가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발언을 통해서 나머지 좀 친윤 성향의 후보자들하고 본인도 좀 차별화를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사실 전체적인 그 우리가 본선 판세를 본다면 예. 역시 최종적으로는 중도층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의 그렇죠.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떤 후보가 과연 적합할 것이며 또 어떤 전략으로 나가는 게 좋겠는가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 모르겠어요. 지도부라든가 나머지 후보들 생각은 일단은 뭐 지금 당이 친윤이 워낙 주류니까 뭐 친윤 표심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마음을 얻어서 내가 일단 본선에 올라간 다음에 그때부터 변신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좀 적잖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본선이 사실은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어떤 말을 쏟아낸들 과연 중도층이 그 얘기에 솔깃해서 그쪽으로 표심이 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 시간이 너무 없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4월 19일입니다. 네, 4.19 혁명 65주년인데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4.19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입장들을 내놓았는데 제가 좀 자세히 좀 보다 보니까 민주당의 김성회 대변인은 내란 세력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됐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두 당이 모두 서로의 당을 좀 질책하는 듯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은 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퇴보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긴 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 없이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 민주화가 역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당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도 역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건 더 심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말할 것 없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민주화 세력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고 저쪽은 이제 독재다. 예,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얘기는 저쪽은 당내 독재하고 있는데 뭐 우리랑 다를 바가 뭐가 없냐 이제 이런 식의 태도인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좀 양쪽 다 반성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민주당의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독주를 제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는 이유는 사실은 민주당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전체적으로 퇴보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행정부도 장악하고 입법부도 장악한 상태에서 사실은 선의로 좋게 끌고 가면 국가를 끌고 가면 다행인데 약간 마음 좀 나쁘게 먹으면 막말로 이제 뭐 입법 독재, 뭐 그 행정 독재 다 가능한 그런 구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설령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더라도 유념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중도층은 그런 부분을 지금 예리하게 좀 보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께도 바로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양당 모두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성의 방향 자체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12.3 비상계엄이 상당히 국가 한국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극복에는 빛의 혁명은 결국 4.19 혁명의 빚진 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더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측면은 뭐 저는 뭐 일견이 아니고 뭐 다 지극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저는 오늘 국민의힘 그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지금 민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됐고 이제는 상권 분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는 부분을 지적에 대해서는요. 저는 좀 상당히 좀 위험한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해서 이 지금 탄핵 국면 동안 우리가 정말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무자비한 권력이 일방적으로 발동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순간에 땅으로 추락하고 민주주의가 위기가 거의 뭐 지금 경각의 지점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이 당의 입장에서는 이 4.19 혁명을 맞이한 날에는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이야기를 하고 타당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저는 정치적인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